회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미치오 카쿠의 초공간을 발표하는 유호경입니다. 근데 이게 물리학을 바탕으로 하는 책이라서 한마디로 저로서는 소화가 잘 안 되는 자갈을 뱃속에 가득 채운 그런 느낌이에요. 기초는 부족하지만 그 읽어가면서 저자의 동기를 따라서 그 저자가 어떤 그림을 그려보는지 한번 따라가 보려고 합니다. 그 초공간을 읽는 심정은 뉴턴 시절에 말하자면 뭐 지동설을 믿는 사람이 유럽에 100명도 안 됐을 거다라는 상황과 비슷한 것 같아요. 말하자면 그 눈에 보이는 평평한 지구, 그 해가 또 앞산에서 떠서 뒷산으로 지는 게 그 눈에 보이는데 읽기도 어렵고 이해도 안 가는 관측 자료를 가지고 그 지구가 돈다고 생각한다는 거는 참 어려운 일이죠. 예. 그래도 이 책은 현대 과학에서 확인된 상대성 이론, 양자역학 위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첨단 기술은 생소한 두 개의 이론을 현대에 말하자면 첨단 기술들은 상대 이론이나 양자역학 위에 서 있어요. 말하자면 그 우주를 보내는 스타링크 같은 회사나 그 양자 컴퓨터 경쟁을 하고 있는 회사들은 그 아주 치열한 경쟁을 하고 있다는 거죠. 이게 안개 같은 이론 속에서 그렇게 할 리가 없는 거예요. 실제로 여러 학자들의 확인된 그 상대성 이론이나 양자역학의 어떤 기술적인 실체를 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나에게는 전혀 이해도 감지되는 현상을 두고서 첨단 기술들은 회사들은 경쟁을 하고 있다는 거죠. 말하자면 나더러 뭐 시간에 달의 시간이 따르게 흐른다든가 아니면 파동과 중첩이 세상의 본질이라고 믿으라는 거는 뭐 전체 관측 자료를 못 읽어서 기동설을 못 읽는 거나 거의 비슷한 상황이라고 봐야 돼요. 그래도 저자는 엄밀성을 추구하는 어떤 물리학자로서 수학과 물리적인 식견으로 이야기를 이어갑니다. 그 여러 학자들이 가끔은 그 반증에 의해서 자기 이론이 뒤집히긴 하지만은 그 지금 상대성과 양자 이론 위에 올라가 있는 끈 이론 뭐 또 그 뭐 그 저기 표준 모델 같은 그것을 계산한 사람들이 그, 그 사람들이 지속하고 있는 분야가 다중우주, 평행우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꿈같은 그 후반부 얘기가 주로 이런 미래학과 관련되어 있는데 이 이론들은 전 세계의 학자들의 토론과 말하자면 토론 후에 그것을 이겨나가는 어떤 위치에서 추론된 그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말하자면 이것은 뭐 뉴트나무 밑에 앉아서 그냥 술자리에 안주거리로 얘기하는 그런 넋두리가 아니라는 거죠. 전 세계 학자들에 의해서 지적을 받고 검증받고 물론 검증이 어려운 분야가 많이 있어요. 그래도 수학적으로든 아니면 논리도구로든 이어갈 만한 어떤 이론들을 모아가는 게 이 후반부에 다중이론, 뭐 다세계, 평행우주, 뭐 웜홀 뭐 이런 얘기들이에요. 그러니까 우선은 하여가 이 책에 들어가는 입장에서는 물리나 수학적인 전문성이 부족해서 충실한 소개는 좀 어렵지만 개인적인 인상을 중심으로 해서 비유적인 어떤 소개를 해나가는 게 저로서는 효과적일 것 같아요. 말하자면 이빨에 안 들어가는 수식들이 너무 많이 널려 있어요. 예. 그래서 한마디로 주로 이 책은 수학, 물리학, 미래학,
또 마술, 동화 이런 것들이 아주 폭넓게 퍼져 있는데 아이고 뼈다구만 추려서 가기도 힘들어 죽겠는데 다른 격가지 얘기는 참 저로서는 거론하기 힘들겠고 뉴턴과 맥스웰, 아인슈타인 뭐 아니면 양자이론, 끈이론 같이 상대적으로 저 단단한 얘기들을 소개하는 거로 이어가는 게 맞을 것 같아요. 한마디로 소화 안 된 연설문을 이어가는 그런 입장입니다. 예. 이 저자는 독자에게 초공간의 가능성을 설득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는데 인터넷을 보다 보니까 카오스의 술술과학이라는 그 사이트에서 태그마크의 세 가지 현실이라는 어떤 분류가 나오더라고요. 근데 이런 시각이 이 책을 들어가기 전에 한번 좀 짚어보는 게 전체적인 어떤 안목을 만드는데 도움이 될 것 같아서 한번 소개를 해볼게요. 태그마크라는 학자는 대학 교수이기도 하고, 이 사람은 우주를 보는 인간 정신을 내적 현실과 외적 현실로 나눠요. 내적 현실은 인간이 해석하는 우주이고, 외적 현실은 사람과 관계없는 자연 자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내적 현실이라는 거는 사람의 해석이니까 내 마음대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해가 돈다, 신이 천체를 운행한다, 무거운 곳의 고향은 땅이다, 가벼운 곳의 고향은 위다, 이런 식으로 옛날에 우리가 아주 직관적으로 생각했던 것들이 우리가 이제 자연을 해석하는 하나의 어떤 관점이었죠. 근데 이제 내적 해석 중에 과학적 합의로 볼 수 있는 합의가 이제 이제 인간 인식이 이제 좀 더 이렇게 고도화되면서 나타나는데, 말하자면 왠지는 모르지만 관측 자료를 보고 행성을 보니까 질량끼리는 서로 당기는 힘이 있어 보인다. 근데 이 인간의 합리적인 추론이 합의적인 현실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당히 발전된 인식이긴 하지만, 그러나 수학적 구조를 본질로 한다고 보는 이 사람 입장에서는 자연 자체에 대한 어떤 파악으로 까지는 이르지 못했다고 보는 거죠. 예를 들면 여기서 이제 노란 게 이제 인간의 해석이고, 까만 거는 이제 어떤 까만 영역 같은 경우가 이제 자연 자체인데, 수학적 구조라는 거는 자연 자체에 내장되어 있는 어떤 그런 구조라는 거죠. 그거를 파악하는 것이 인식의 발전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한 예로 이제 뉴턴의 어떤 중력 같은 경우는 우리가 상당히 어떤 합리적인 발전을 해서 합의를 해갖고 중력을 우리가 이제 열광을 해갖고 이제 활용을 하고 있는데, 그렇지만 아인슈타인의 어떤 휘어진 공간이라는 장방 정식에 이르러서야 수학적 구조를 완성했고, 또 그거는 말하자면 리만의 공간, 리만의 해석학이라고 하는 그런 수학적인 어떤 배경 위에 올라갔을 때만 우주의 실체에 다다랐다고 보는 거죠. 예. 말하자면 이제 그런 게 이 얘기인데, 하나의 예를 잠깐 들어본다면, 태그마크는 외적 현실을 칸트의 물자체로 표현을 하기도 해요. 자동차의 비유를 하자면은, 차에는 디자인, 승차감, 개인적 추억, 수억 가지의 물 자체가 안고 있는 속성들이 있죠. 한마디로 그때그때의 현상에 따라서
대상을 보는 것은 무한 속에 하나의 색종이를 더하는 것에 불과한 것이죠. 그런데 그 자동차가 엔진의 힘으로 바퀴를 굴러간다는 본질 규정을 하고 뭐 화학에너지의 휘발유 화학에너지, 그 다음에 기아의 엔진 뭐 역학, 구동역학 등으로 일정한 형식을 수학적 형식 수식을 만들고 모든 차를 정리했을 때 비로소 자동차가 수학적 구조 안에 들어온다는 거죠. 이런 수학적인 구조로 파악을 했을 때 자연 자체인 외적 현실에 다가설 수 있다는 입장이에요. 그러니까 이러한 뭐랄까 세 가지 현실 중에 궁극적으로는 수학적 구조의 어떤 인식에 다다랐을 때 실제에 다다른다는 어떤 그런 태그마크의 그 현실 파악이 한번은 유용해 보일 것 같아서 한번 소개를 합니다. 그 서문 맨 앞에 그 겉모습과 본질이 달라 과학이 유지가 되고 있다. 이 얘기는 사실은 그 뭐랄까 우리가 그 겉모습에 휩싸여 갖고 본질을 보기에는 사실은 적합한 존재들이 아니다라는 얘기로 사실은 저는 읽힙니다. 말하자면 우리 이제 인간은 진화 과정에서 뭐 지구상에서 생존하는 게 목적이지 뭐 자연의 본질이나 뭐 이런 것을 말하자면 염두에 두고 이렇게 진화된 존재가 아니라는 거죠. 한마디로 우리는 이 지구상에 그리고 우리가 생존하기에 적합한 정도의 3차원 공간에 몸과 마음이 묶여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어떻게 보면은 과학적인 어떤 그런 읽기 어려운 데이터나 자료들을 보고 다른 생각을 해나가는 거는 우리한테는 너무나 생소한 거라는 거예요. 근데 이 책은 이제 그런 과학 위에 올라가 있는 거예요. 예. 그리고 또 그렇게 만들어진 말하자면 우리의 지식이나 과학 지식이 현대 우리 사회에 그 줄거리를 이루고 있고 다른 어떤 그런 겉모습을 보는 관점들은 뭐 예술이나 아니면 우리의 어떤 그런 종교적인 시점, 관점, 아니면 뭐 어떤 그러한 자기 나름대로의 어떤 취미활동 영역에서는 뭐 꾸준히 각자의 행복을 유지하고는 있지만 과학이라는 이름으로 어떤 뭐랄까 그 자연에 대한 본질을 찾아가는 데서는 본질적으로 우리가 과학하기에는 적합하지 않다. 말하자면 그런 면을 출발점으로 하고 있다는 게 이 책으로 들어가는 어떤 그런 자각의 그 시점이 아닌가. 한마디로 출발점이다 이거죠. 그런 게. 그러니까 나는 그리고 우리는 원래 수학이나 과학으로 거기에 적합하게 만들어진 아니면 그렇게 이루어진 존재가 아니다. 근데 그런 과정을 거치다 보니까 우리가 우리의 차원, 3차원 공간에 묶여져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만들어낸 시간, 말하자면 그러한 그러니까 거기까지 확장해서 4차원 공간 안에 묶여져 있고 그 이상을 볼 수 없는 존재가 우리다. 그런데 세상이라는 것은 한 단계 이렇게 좀 더 3차원에서 보다는 4차원으로 갈수록 그리고 4차원, 6차원으로 갈수록 세상의 본질, 과학적인 실체가 드러난다. 그 얘기를 차근차근 진행해 가는 게 이 책입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3부나 뭐 이쪽에 가다 보면 그 이야기가 타임머신까지 가고 평행우주까지 가고 마지막 공상과학 같은 얘기,
무슨 뭐 SF 영화 보는 것 같은 그러한 이야기로 연결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그냥 재미로 하는 얘기가 아니고 그런 과학적인 절차를 우리의 한계를 벗어나서 과학을 하는 입장에서 드러나는 이야기라는 거죠.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이 책에서는 뭐랄까 어떤 우리가 관측하기 어려운 어떤 그런 단계까지 한마디로 이게 과학이냐 라는 얘기까지 거론하는 그런 책입니다. 시공을 초월한 세계다 그래갖고 맨 처음에 이제 어떤 뭐랄까 잉어의 세계라는 걸 가지고 그 비유적으로 저차원과 고차원의 얘기를 하고 있어요. 말하자면 물속의 세계만 아는 잉어로 우리를 비유하고 있는 거죠. 예를 들면 물속에 갇혀 있으면은 물 밖의 세계를 전혀 모른다는 걸 전제를 했을 때 물 밖에 바람이 막 불면은 그 이파리가 흔들리면서 물속에 줄기가 막 흔들릴 거 아니에요. 근데 물속에 있는 물고기들은 줄기가 왜 흔들리는지 모른다는 거죠. 근데 물속과 물 바깥을 같이 아는 말하자면 한 단계 차원이 높은 우리의 입장에서는 바람 부니까 밑에 줄기가 흔들리지 라고 하는 다른 차원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고기는 저 차원에 있고 우리는 그 차원에 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얘기에 말하면 저 차원과 고 차원을 연결하는 그 매개가 힘의 개념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고차원의 어떤 그러니까 힘이 진동이 저차원까지 움직인다 라는 얘기로 이 책에 말하자면 줄거리가 그렇게 이어지고 있어요. 말하자면 힘 그러면 네 가지 힘을 얘기하거든요. 중력, 전자기력, 핵력, 양력. 이것을 따라서 저차원에서 고차원으로 연결되는 줄거리가 있다. 이 얘기를 하는 것이고 대표적으로 아주 성공적인 사례가 아인슈타인의 통일장 이론에서 고차원 쪽으로 문제를 풀어갖고 우리 세계의 힘의 작동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의 어떤 그런 예시가 드러난다. 이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맥스웰도 수식으로는 어떻게 정리했는데 힘이라는 것 자체를 이해를 못했기 때문에 결국은 아인슈타인과 같은 그러한 그림을 그려내지 못했다. 그 다음에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근데 왜 우리는 고차원 공간을 못 보나 한마디로 우리는 3차원에 갇혀있는 존재라는 거죠. 잉어하고 똑같다는 거죠. 근데 눈은 그렇게 돼 있지만 수학적인 상상력으로는 풀어나갈 수 있다. 이게 하나의 어떤 그런 방편이 돼 있는 거죠. 그래서 그때 이제 아인슈타인 시절에 빛이 어떻게 진동해서 가는지에 대해서 아인슈타인도 이해를 못했고 누구도 못했는데 칼루자라는 사람이 우리 4차원 공간에 살고 있지만 5차원 진동에 의해서 빛이 나가고 있다라는 그러한 이론을 제시를 했고 이 책에서도 항상 화두로 꺼내는 얘기가 바로 이 얘기예요. 칼루자의 이야기를 이어간다. 근데 이거를 대충 이해하자면은 아까 이용호의 세계 같은 것도 이해를 할 수 있고 아니면 우리가 그네 타기를 할 때 그네의 앞면만 보고 뒷면을 못 본다. 근데 뒷면에서 굴르고 앞면에 쭉 올라갈 수는 있잖아요. 근데 뒷면을 못 봤으니까 왜 올라가는지를 계속 이해를 못 한다는 거죠. 그런 것하고 비슷하다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우리는 4차원 세계에 살고 있지만 시간까지 사실은 5차원이라는 세계가 있고, 그러니까 거기로부터의 진동이 우리 세계로 전달되는 거다라는 얘기를 이제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거를 비유적으로 얘기하는 게 3차원에서 우리가 물리법칙을 보는 것은 동물원에 갇혀 있는 치타가 자기 본색을 드러낼 수 없는 것처럼 사실은 여러 가지 어떤 그런 밧줄로 묶여 있는 상태에서 자연을 생각하는 거랑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거를 이제 3차원 내에 구속된 우리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 통일 이론을 찾아서 이거는 통일 이론은 그 네 가지 힘을 말하자면 하나의 어떤 그러니까 틀로 설명을 한다는 어떤 그런 취지인데, 그러니까 뭐랄까 네 가지 힘은 뭐 우리가 중력, 전자기력, 강력, 양력 이거인데, 여기선 비유적으로 이제 이 아까 그 연못 속에 줄거리가 흔들리는 거는 이파리가 바람을 타고 있는 거다라고 비유를 했는데, 여기서도 우리가 줄거리의 진동을 따라가다 보면 이파리를 찾아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원인이 여기 있다. 이파리가 어떻게 흔들리면은 중력되고, 어떻게 흔들리면은 뭐 뭐냐고 전자기력이 되고, 어떻게 흔들리면은 뭐 또 어떤 원인에 의해서 아니면 어떤 모양으로 흔들리면은 뭐 핵력이 되고 뭐 이런 식으로 그 힘의 종류에 따라서 우리에게 전달되는 어떤 그런 뭐랄까 그 힘, 네 개의 힘이 다르게 온다. 그래서 이 사람은 이 저자는 뭐랄까 네 개의 힘이 초공간이라고 하는 그 사자의 꼬리가 어떤 뭐랄까 네 개가 있는데, 그것이 네 개 뭐랄까 그 네 개의 힘이 초공간이라고 하는 세계를 우리에게 느끼게 해주는 사자의 꼬리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원래는 우리 시공간은 뉴턴 시절에는 그랬잖아요. 변하지 않는 어떤 절대 시간, 절대 공간 위에 물질이 움직이는 것을 전제로 해서 저거를 물리법칙을 우리한테 제시를 했고, 우리는 뭐 어우 진짜 대단하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그걸 가지고 해보니까 우리 뭐 현실 세계에서는 거의 오류가 없이 돌아갔단 말이에요. 근데 마이탄 시절에 와 보니까는 또 아주 세밀한 계산에서 틀린다. 예를 들어서 수성의 세차 운동이나 이런 몇 가지 예를, 저는 수학적으로까지 그걸 이해하지는 못하지만 그런 예를 통해서 뉴턴하고는 다른 어떤 그런 세계를 보다 보니까 우리가 좀 더 정밀한 세계를 알 수가 있겠구나라고 하는 결론을 우리가 들었잖아요. 들어도 모르는 경우가 더 많지만, 어쨌거나 시공간은 배경이고 물질이 그 안에 움직이는 어떤 배우다, 이런 정도로 했었는데, 현대에 와서는 시공간이 물질과 같이 말하자면 연동을 하면서 움직이는 거다. 그것이 아름답다. 아름답다는 건 여기서 얘기하는 건 남자 여자 이빨 이런 뜻이 아니고, 그냥 깔끔하게 수식으로 정리가 된다는 의미로 그거를 계속 아름답다고 표현을 해요. 이 사람은 그런 안목을 갖고 있는 사람이니까 그런가 보다. 그래서 그러니까 그 10차원이라고 하는 어떤 그러한 초공간도 넘어갔을 때 우리의 세계가 상당히 깔끔하게 아름답게 정리가 된다라는 얘기를 계속 이어가면서
사자의 비유를 여기다가 덧붙이고 있어요. 예. 그리고 근데 예를 들어 시공간을 탐험하는 어떤 그러한 존재로서 사과위에 벌레가 교다니고 또 벌레가 파먹으면 그것이 사과위에 생기는 웜홀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이 웜홀에 이어서 다중우주, 시간여행 뭐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근데 실제 이제 이 어떤 웜홀을 뚫는 데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세계, 말하자면 현재의 어떤 뭐랄까 우리가 저 입자를 막 빼서 보는 어떤 그런 그 기계 있잖아요. 그것에 뭐 천조배의 어떤 그런 에너지가 드나니까 사실 뭐 우리 손에 닿는 얘기도 아니에요, 실험적으로는. 근데 수학적으로는 그렇게 닿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요거는 이제 우리가 이제 연초에 한번 사진을 찍었던 건데, 네, 우리의 시공간이, 우리가 3차원에 살고 있죠. 네모난 그 주사위 안에 살고 있는데, 어떤 10차원이라는 초공간이 사자의 몸통이 바깥에 있고, 우리는 그 어떤 네 가지 힘이라는 것의 어떤 그 단초를 가지고 초공간을 생각할 수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이런 입장에서 그림을 그릴 수 있고요. 그런데 사실은 뭐랄까 우리의 어떤 그 초공간은 우리의 어떤 그런 하늘 위에 있다기보다는, 더 큰 어떤 그런 규모가 큰 조직에 있다기보다는 수문 차원이라고 하는 우리의 어떤 뭐랄까 원자 안에, 또 그 속에 주로 얘기가 되는 어떤 과학적 방식으로는 프랑크 상수의 프랑크 길이 안에 저런 여러 가지 모양으로 6차원의 어떤 그런 수문 차원으로 들어가 있다. 그리고 그 진동은 그 원자 안에, 그 다음에 그 원자하고 비교될 수 없을 정도로 작은 어떤 10차원이라고 하는 공간 안에 있고, 그 아까 연못에 어떤 이파리가 흔들리는 것 같은 그러한 어떤 흔들림의 작용은 그 내부부터 올라오고 있다라고 하는 게, 그러니까 사자꼬리는 하늘로 이어진 게 아니라 말하자면 우리의 세포 속, 아니면 그 바위의 세포 속 그 안에 아득히 작은 어떤 그런 차원 속으로 말려 있다. 뭐 이렇게 설명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신비주의와 초공간이라는 거는, 신비주의라는 거는 우리에게 이야기로 전달되는 어떤 그런 거, 느낌은 있는데 과학적이지 않은 것, 그러다 보니까 그게 이제 말하자면 신비주의적인 게 되죠. 예를 들면 뭐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의 토끼가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시계를 들고 막 뛰어다니는데, 또 갑자기 나타났다 없어졌다 막 그런 일이 벌어지는데, 이게 우리가 이제 말하자면 차원이 낮다 보니까 벌어지는 일이다라는 게 이 사람의 기본적인 입장이에요. 그러니까 연못위의 바람이 초공간에서 이루어지는 거를 우리가 알 수 없는데, 갑자기 뭐 기둥이 흔들리고 하는 거를 그 토끼가 들어갔다 나왔다 뭐 시간이 없다고 뛰어다니는 토끼가 이상한 게 아니고, 원래 뭐 그 초공간하고 연결되면 전문양이다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어쨌거나 이러한 얘기의 출발점으로 과학적인 시각을 들어가는 입장에서는 그 패러데이의 장 이론이 있어요. 여기 보면 옆에 보면 막대 자석 있고 그 색가루들이 쪼르르 이렇게 이렇게 나열이 되어 있는데, 이게 이제 말하자면 전자기력 선이 국민학교 때부터 봤었잖아요. 근데 이것들이 그 공간에 보이지 않는 어떤 힘들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가를 보이는 그 모양이고, 가시화된 거고 우연히 우리한테. 그 다음에
자석이 가장 잘 보이는 첫 번째 A가 돼 있었고, 이런 방식의 장 이론이 그 패러데이부터 시작돼서 맥스웰, 아인슈타인, 장밀 공간 뭐 이런 식으로 계속 이어져 가는 어떤 기본적인 어떤 그런 그 아이디어예요. 그래서 이게 장 이론으로 쭉 이어간다는 얘기가 있고, 그 다음에 창조의 비밀이라는 거는 그 빅뱅 전에는 10차원이 완벽히 작동을 했고, 예를 들면 이제 근데 빅뱅에 의해서 온도가 급격히 내려가면서 그 원래는 그 아주 그냥 고온,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 초고온에서는 10차원이 나눠지지 않고 하나로 작동을 막 잘 했다는 거죠. 프랑크 상수 속에 있는 게 프랑크 길이라고 0.00000 뭐 1m 안에 있는 어떤 그런 세계가 현재 우리의 3차원 세계와 말하자면 소통을 계속 하고 있었다는 거죠. 근데 빅뱅 하면서 그냥 팍 나눠지고, 그리고 우리는 10차원으로부터 완전히 분리된 세계. 그러니까 우리는 뭐 더군다나 볼 것도 없어요. 우리 그 인간 존재는 그냥 거기로부터 뭐 수백만 년, 수억 년이 지난 상태에서 138억 년인가? 지난 년 상태에서 간신히 샛눈을 뜨고 보는 게 우리의 3차원이고, 이제 그러한 3차원에서 그 자료를 가지고 세상을 보기 시작하니까 수학적으로 그 내부의 6차원이 어렴풋이 보이기 시작했다. 그 다음에 그러니까 그 6차원과 우리 현재의 3차원 그리고 시간이 합쳐지면 10차원이라는 게 그려질 수 있는데, 거기에서 우리는 우주의 본질을 볼 수 있다. 뭐 이게 말하자면 창조의 비밀에 대한 그런 그냥 뭐 이 사람의 이 사람의 얘기가 아니에요. 이 특권 이론이나 이거를 말하자면 계속 연구하는 사람들이 전체가 동의하진 않아요. 왜냐하면 실험적으로 증명이 되지 않으니까, 너무너무 작은 세계 이야기이기 때문에 수학적으로 이렇게 하면 오류가 없네, 그 정도의 합의가 있는, 그렇게 해설해도 거기까지 가고 있다는 게 참 놀라운 거죠. 그 사람은 이 저자는 그 놀라움을 우리한테 전달하는 거예요. 그냥 자기가 잘났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자연스럽게, 그 다음에 자연스럽게, 그 다음에 자기는 타당한 추론을 하다 보면 여기까지 간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수학자와 마술사는 뭐 하나의 어떤 아까 그 앨리스 얘기하듯이 뭐 그러한 일이 우리한테 벌어진다는 어떤 이해로 잠깐 설명이 됐고, 그보다 더 이게 본질적인 얘기는 우리가 털떡같이 세상의 본질로 알고 있는 유클리드 기하학이 사실은 우리의 어떤 그런 아까 겉모습을 보는 것처럼 직관적으로 우리가 눈앞에 보이는 게 직관적으로 해가 넘어가잖아요. 그러니까 해가 돈다. 뭐 이런 정도의 어떤 상식으로 접근한 거지, 탄탄한 어떤 과학적인 어떤 그러한 기반을 갖고 있는 건 아니다라는 입장이에요. 그리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유클리드 같은 경우는 평평한 아주 유리판 있잖아요. 아주 우리가 보기에 아주 일정하게 돼 있는 어떤 유리판 위에 그 세상이 있고, 그 위에 어떤 우리가 좌표를 찍으면은 우리의 어떤 좌표를 알 수가 있다는 식의 어떤 평평한 어떤 그러한 기하학적인 모습을 유클리드가 제시했고, 우리도 사실은 보통은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도 계속 그런 정도의 어떤 그런 기하학에 익숙하지, 어떤 리만이 얘기하는, 그러니까
유클리드의 어떤 탄탄한 평면 위에 어떤 실제로는 그 흔들리는 뭐랄까 아니 그러니까 움푹 들어가고 막 진동하는 어떤 그런 세계를 그려냈던 그 유클리드 리만 기하학 같은 경우는 우리한테 우리 상식적이지 않죠. 오히려 근데 1854년에 리만이 이렇게 자기 기하학 리만 기하학을 발표를 했고 아인슈타인 같은 경우도 그쪽에 말하자면 그 일반 상대성 이론을 할 때는 그 리만의 어떤 그런 공간 모든 자리에 어떤 휘임이 뭐까 힘에 의해서 휘는 공간을 저거를 표시를 했고 그것에 의해서 실제의 자연이 말하자면 우리 눈앞에 수학적으로 드러나기 시작했다. 이 얘기가 이제 수학자와 이제 어떤 물리학자가 연결되는 계기이고 그 출발점에 리만 계약이 있고 그 전에 우리의 오해의 관점 거기에 유클리드가 있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가 좀 더 이제 세계를 다르게 보는 방식에서는 평평한 어떤 그런 세상이 아니고 구부러지고 여기저기 굴곡이 있는 어떤 종이 위에 움직이는 벌레가 움직이는 어떤 그러한 경사로를 사는 게 우리의 실제의 세계이고 그걸 표현하는 게 물리학이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원래 평평한 세계에서는 설명이 안 됐던 것들이 설명이 되고 힘도 그런 식으로 설명을 하게 됐다. 이 얘기를 이제 하고 있는 거죠. 이제 그 리만의 계량 텐서라는 게 이제 그러니까 피타고라스 정리 a제곱 플러스 b제곱 이퀄 c제곱이라는 거를 이제 우리가 많이 들어서 이제 이해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이제 그 차원을 계속 확장할 수 있는 거. 수학은 사실은 현재의 물리의 세계에 있든 없든 논리적으로 계속 확장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n차원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그 아까 얘기했던 그 장이라는 게 중력 장애, 뭐 전자기 장애, 뭐 양력 장애, 뭐 강력 장애 이런 것처럼 그 공간이 어떤 힘의 공간이 주어지면 계속 한 점에 대해서 다른 수치들이 계속 이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 수치는 옆에 점들하고 비교했을 때 그 어떤 그 휘어진 정도를 얘기하는 것이고 그 이것이 그 수학적으로 계속 나열되는 것을 리만의 계량 텐서라고 얘기를 해요. 사실은 2차 계에서는 그 논리적인 거를 저쪽에 이제 아인슈타인이나 표준 모델 그다음에 끈이론 쪽으로 이렇게 확장되는 걸 설명하지만은 사실 현실적으로는 그 AI에서도 사실 더 많이 쓰이는 것 같아요. 우리 피부에 닿기로는. 그래서 구글에서 그 AI 프로그램을 텐서 프로라는 프로그램으로 사실은 그 AI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각가지 어떤 그런 입장에 대해서 여기서 얘기하는 거랑 비슷하게 각각의 공간들에 대한 숫자를 계속 매겨주는 그러한 프로그램이 실제로 작동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AI 영역에서는 사실은 리만의 계량 텐서가 현실화되어 있고 이제 현재 우리를 이제 지배하고 있다고 볼 수 있어요. 어쨌거나 이런 식으로 수학의
a제곱, b제곱, c제곱 하는 뭐 평면의 피타고라스 정리가 그 무한 차원까지 사실은 확대될 수 있다. 논리적으로. 그것이 이제 어떤 리만의 계량턴서에 대한 이야기고, 수학적인 가장 중요한 그 기반으로서 소개가 되고 있는 겁니다. 예. 여기는 뭐 아까 얘기했듯이 뭐 앨리스 토끼가 뛰어다니는 거랑 비슷하게 저차원의 존재가 고차원의 존재를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신비로운 게 있고, 근데 그런 것들을 표현하는 어떤 그런 소설들이 이제 프렛랜드, 그러니까 뭐 평평한 어떤 2차원의 세계가 2차원의 존재가 3차원의 어떤 그런 우리가 움직이는 것을 이해 못한다는 그런 예를 저렇게 구가 평면에서 어떻게 나타나는가를 가지고 얘기하고 있어요. 예, 이 얘기는 이제 아인슈타인이 16세 때 뭐 중고등학교쯤 되려나 이때에 깊은 생각을 해갖고 빛의 파동이 어떠한 경우에도 얼어붙지 않는다. 말하자면 정지하지 않는다는 것을 맥스웰 방정식으로부터 이렇게 말하자면 도출했다는 얘기를 하는데, 참 그러한 생각을 할 수 있게 교육이 된 아인슈타인의 그 배경이라는 거, 그때의 배경은 말하자면 유럽의 어떤 그런 과학 수준이라고 볼 수 있겠죠. 일반적인 수준이라고 보기에는 어렵고, 몇몇 어떤 그러니까 핵심적인 어떤 테마를 이끌어가는 사람들에게는 또 정확한 인사이드가 그러니까 애들한테도 교육이 됐다는 거죠. 참 그런 면에서는 우리하고는 격차가 엄청나다고 볼 수 있죠. 어떻게 16살 때 맥스웰의 방정식의 본질을 이해를 하고, 그 다음에 가운데에서 생각하는 게 엉뚱하고 막 그냥 참 신기한 상상을 했다는 정도가 아니고 정확한 상상을 하면서 과학적으로 추측을 했다는 게 엄청나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어떤 그런 어떻게 보면은 우리 현재의 수준에서도 뭐랄까 어떤 기술적으로 이렇게 복제를 하기 바쁜 우리로서는 100년, 200년, 그냥 150년 이전에 중고등 학생들도 이 정도 수준의 어떤 그런 우리가 정확한 과학적인 상상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참 우리하고 너무나 다르다, 이런 생각이 더 먼저 들어요. 아인슈타인이 대단하다는 거야 뭐 얘기할 것도 없지만, 근데 어쨌든 간에 빛에 대해서 이렇게 깊이 있는 생각을 하면서 자연의 본질에 대해 자꾸 다가서는 아인슈타인의 어떤 그런 여정, 이거를 뭐랄까 저자가 소개를 하고 있죠. 예. 그래서 사실은 뭐 빛의 속도가 일정하다. C는 뭐 30만 킬로미터 초당 라고 하는 거를 확정 지을 수 있다는 거는 우리의 상식으로는 사실 거의 불가능하잖아요. 그죠? 근데 그거를 맥스웰의 방정식을 얼마나 정확하게 읽어내고 거기에서 확신을 가졌다는 거는 참, 그리고 또 그 결과가 현재의 어떤 측정기구로서 계속 확인되고 증명이 된다는 것은 정확한 어떤 예측을 하고 과학적 인사이트를 유지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예.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러한 우리 4차원 시간까지 포함해서 3차원 진동하는 4차원 진동하는 빛의 배후에 시공이라고 하는 4차원의 어떤 그런 배경이 있고, 거기로부터 진동이 우리한테 말하자면 전달되어 오는 게 빛의 진행이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질은 축약된 에너지다. 이거는 mc 스퀘어에서 우리가 직관적으로 사실은 아주 그 전에는 없었던 얘기지만 지금은 그래도 물질과 에너지는 서로 이렇게 가변적으로 움직일 수 있다는 걸 이해를 하고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아인슈타인의 행복한 생각이라고 유명한 얘기가 있죠.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면서 느껴지는 그런 어떤 아래로 느껴지는 힘이 중력의 힘하고 같다. 그래서 1905년에 특수상대성 이론하고 다른 10년 후에 일반 상대성 이론은 가속 운동을 까지 확장하는 어떤 그런 중력장 이론을 확장시키는데, 거기에 핵심적인 어떤 그런 아이디어가 그거죠. 중력, 가만히 서 있어도 느껴지는 그 질량으로부터 느껴지는 중력과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가면서 갑자기 느껴지는 그러한 아래로 당겨지는 게 같다는 거, 그런 아이디어부터 이어졌고, 그것이 이제 어떤 휘어진 공간이라는 어쨌든 중력이든 엘리베이터가 확 위로 당기면서 느껴지는 관선력의 변화든 힘이 공간에서 나타나는 건데, 어떤 그런 중력 뉴턴의 어떤 그런 중력에 의해서 당겨진다는 것보다는 중력에 의해서 왜곡된 공간이 있고, 그것을 우리는 어떤 힘으로 느끼고 있다라는 얘기를 이제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이제 아인슈타인은 리만의 리만 기하학에다가 대입을 해서 중력장 이론을 좀 이제 수학적으로 완성을 하게 되는 거죠. 기하학 이론과 양자 이론의 차이라고 하는데, 그게 이 책의 두 개의 어떤 대비되는 구도가 기하학 기존의 어떤 그런 물리학과 1900년부터 프랑크 상수의 발견으로부터 나타난 보어를 중심으로 한 양자역 세계, 그 학자들과의 어떤 그런 의견 불일치, 어떻게 보면은 자료에 대한 불신 문제 아니면은 해석 문제가 이렇게 불거지는데, 그 차이가 이제 요거 기하학과 양자 이론으로 얘기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뉴턴이나 아인슈타인 같은 경우는 크게 어떤 두 개의 물질, 아니면 여러 가의 물질, 아니면 천체들의 운동 속에 어떤 그런 나타나는 어떤 그런 왜곡이나 이런 식으로 해서 자연을 설명을 했는데, 양자역학은 다르게 했다는 거죠. 예를 들면은 원자 내부에서 일어나는 어떤 거기로부터 나오는 데이터를 해석을 하다 보니까 기하학적 이론, 그러니까 아인슈타인의 어떤 그런 리만을 말하자면
기반으로 하는 어떤 그런 식의 이론에 대해서 자꾸 거기다가 말 기스를 내는 그런 식의 측정 자료가 양자 이론에서 계속 나왔고, 그거를 사실은 아인슈타인은 받아들이지 못해갖고 막 열받고 뭐 아니면 이제 공격하고 뭐 그런 과정에서 사실은 그 노인네 취급만 받기도 하고 그런 면도 있었어요. 옛날 9세대 같은. 네, 그러다가 막 힘들어서 돌아가셨는지 한 55년인가 그때 이제 아인슈타인은 죽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 아인슈타인의 후반부 인생은 사실은 양자 이론가의 어떤 그런 그 전투라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그거와 별도로 자기 나름대로는 그 중력, 뭐 네 가지 힘이라고 했잖아요. 중력, 전자기력, 양력, 중력을 강력, 양력, 전자기력, 중력을 통합하려는 그 통일장 이론을 죽을 때까지 이제 말하자면 그 연구를 하다가 사실은 마무리 못하고 결국은 그 생을 마감하게 됐죠. 근데 어쨌든 이렇게 양자 이론 쪽에서는 그 힘은 양자의 교환이다. 그리고 양자는 그 끝없이 작은 어떤 그러한 어떤 그러한 존재가 아니고 일정한 어떤 뭐랄까 크기를 갖고 있다. 그게 이제 말하자면 프랑크 상수의 크기고, 1900년도에 그게 계산이 안 맞아갖고 그 전에는 에너지는 무한히 작은 어떤 그런 그 뭐랄까 그 단위로부터 어떤 시합이 된다는 전제를 갖고 있었는데, 사실은 그 전제가 틀렸다는 얘기를 하는 게 프랑크 상수예요. 예. 그래서 힘의 종류가 다르다는 거는 아까 얘기했듯이 중력이나 뭐 전자기력 같이 다르다는 거는 그것을 매개하는 양자의 종류가 다르다. 그리고 또 입자의 어떤 위치와 속도를 같이 측정할 수 없다. 불확정성 원리는 우리가 많이 들어서 알고 있죠. 그 다음에 또 양자 터널이라고 하는 그 도저히 뭐 또 물량 중심의 어떤 그런 물체 중심의 물리학에서는 불가능한 얘기를 양자 이론에서는 제시를 하고 있고요. 이런 혼란을 사실은 한마디로 혼란 속에서 그 색을 마감했다는 게 아인슈타인의 어떤 그런 저거라고 볼 수 있어요. 그 후반부라고. 그리고 이제 1954년도에 양밀장이라고 하는 어떤 그러한 양이라는 학자하고 밀스라는 어떤 학자가 그 맥스웰의 어떤 그런 장, 중력장 같은 어떤 그런 전자기력 장을 얘기하는 거죠. 그거를 일반화시켰는데 너무너무 복잡해서 그 뭐 웬만한 물리학자들도 아주 그냥 혀를 내둘렀다는데 우리야 뭐 오죽하겠어요. 근데 어쨌든 간에 그거를 한 단계 이렇게 정리하는 한마디로 고차원으로 올라갔다고 볼 수 있죠. 그게 이제 호프트라는 사람이 1970년대에 들어서 일단 낙을 지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아인슈타인이 그래도 거의 기하학적인 어떤 그런 자연 정리, 우주 정리에 대한 어떤 그런 메인 역할을 하고, 그 다음에 중요한 아이디어를 제시한 사람이 이제 칼루자이고, 칼루자는 그래서 우리 아인슈타인의 4차원 공간 너머에
5차원을 생각할 수 있고, 거기로부터 어떤 그 힘이 와서 빛이 진동한다라는 얘기가 있었고, 그 다음에 요즘에 그 양자중력이라고 하는 그 이론에서는 중력을 양자의 교환으로 설명한다. 이것도 말하자면 한 차원 아까 봤듯이 아래쪽에 그 숨은 어떤 그런 차원의 그 양자들의 작용으로 작동하고 있다라는 그 유사한 설명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나무를 대리석으로 바꾼다. 이 얘기는 뭐냐면 그 나무는 그 양자역학에서 얘기하듯이 그 막 수없이 쏟아지는 어떤 입자들의 어떤 그러한 그 데이터들이 널려 있는 상태를 숲과 같은 나무로 말하자면 표현을 하고, 대리석은 그 뭐랄까 뉴턴의 어떤 그런 중력 방정식 그 만일력 방정식 간단하잖아요. 그러니까 F는 뭐 그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하고 중력에 비례하고 하는 그런 식으로 딱 정리가 되는 것처럼, 그 아인슈타인의 중력장도 그런 식으로 사실은 많은 경우를 그냥 그 시카나 장방정식으로 딱 정리를 하거든요. 그거를 하나의 대리석으로 정리를 했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 양자역학 표준 모델이나 아니면 입자역학으로 들어가면은 그 상당히 그 뭐랄까 그 많은 물체들이 막 난잡하게 막 정리가 안 돼 갖고 막 돌아다니고, 또 어떤 일정한 뭐랄까 그 대표적인 수식을 제공할 수 없는 상태를 그 나무가 있는 숲이라고 그 비유를 하는 거예요. 네, 그런 것을 말하자면 그거는 다 말하자면 좀 더 높은 차원에서 그걸 정리할 수 있는 수식의 방정식이, 수직 방정식 같은 것들이 아직 우리한테 발견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 더 말하자면 수학이 발전하거나 물리학이 발전하면은 그런 난잡한 어떤 그런 숲의 나무를 대리석으로 정리할 수 있다라는 식으로 해서 그 나무와 대리석으로 비유를 하고 있어요. 그 속에 보면은 그 뭐 3차원의 회전 초구 뭐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웬만하면 이런 얘기가 사실은 엄청나게 많이 깔려 있는데 그냥 비유적인 얘기만 좀, 저도 그냥 비유적으로는 그렇구나 라는 정도 이해를 하니까. 근데 이런 것들이 이제 그 정리해 나가는 방식이 그 뭐랄까 아인슈타인이 백스웰 방정식을 수용을 하고 그 위에 올라가서 또 양밀스 장이라고 하는 그런 공간에서는 그 새롭게 많이 발견되는 어떤 그런 입자들까지 포괄하는 그런 이론들을 만들어내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뭐랄까 초해석학이라는 것도 소개가 되고 있고, 초리만 댄서라는 거는 한마디로 그 초공간으로 가는 어떤 단초가 처음 말하자면 그 아이디어를 제공한 게 칼루자로 보는 거예요. 아인슈타인이 막 뭐랄까 장방정식을 만들어 놓고 그 힘의 원천에 대해서 방향을 못 잡고 있다 그럴까, 그 상태에서 칼루자가 그건 차원의 문제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 전통을 이어가는 게 이제 그 리만 텐서를 이어가는 초 리만 텐서이고, 그것이 11차원에서 말하자면 만들어가는 칼루자의 어떤 그런 이론인 거죠. 아까 나무와 대리석을 얘기하던 게 이런 거예요.
페르미온, 뭐 보손, 뭐 렙톤, 크립톤, 뭐 이름도 몰라서 다 말하자면 그 얘기를 할 수는 없지만 이런 게 난잡한 것들을 그 장방정식 같은 어떤 그런 수식으로 정리하는 게 그 아인슈타인가 아니면 이 저자도 그런 식의 초공간의 어떤 그런 방정식이 있을 거라는 믿음을 기본적으로 깔고 있는 거죠. 근데 결국은 그 책에서 이제 뭐 평행우주나 뭐 이렇게 웜홀 같은 데로 가지만은 사실은 촉근 이론까지는 현재의 많은 학자들이 동의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 근데 물론 이제 너무 작은 세계 얘기를 해서 실험 물리로서 확인이 안 된다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게 물리학이냐라는 뭐 얘기도 듣고 한계가 있다는 얘기를 듣기는 있지만 어쨌든 아까 네 개의 힘 같은 경우도 도저히 막 제각각으로 이제 말하자면 모습을 보이고 있지 통일된 어떤 그러한 방정식을 제시하기 못하고 있는데 끈 이론 같은 어떤 작은 세계 그리고 이것은 10차원 공간에서 가능한 어떤 그러한 물리학인데 그것은 뭐냐면 그 10차원의 공간에서나 그리고 끈과 같은 어떤 그런 개념 안에서나 네 개의 힘이 통합될 수 있다라는 입장을 갖고 있고 이제 그게 이제 현재로서는 수학적인 완성도도 높고 그래서 이 끈이론이 그나마 아주 이제 평정을 하는 단계라고 볼 수 있어요. 물론 아직 이제 아직은 떠나서 앞으로도 뭐 1000년이 지나서나 물리 실험적으로 확정이 되려나 그런 정도로 어려운 어떤 그런 대상이긴 해요. 한마디로 10차원에서나 네 개의 힘이 네 개의 힘의 어떤 진동이 통합될 수 있다. 그리고 이제 진동의 근본은 끈이다. 그리고 물질은 끈의 화음이다. 참 동의하기 어려운데 말하자면 기타초를 치면 거기에서 뭐 돌멩이가 날아간다는 얘기냐? 그렇다는 얘기예요. 예. 근데 이제 그런 식의 말하자면 뭐랄까 구성이 공간으로부터 시공간으로부터 물질이 구성돼서 올라온다 하는 정도로 이해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나무 아까 이 나무 아인슈타인 같은 경우는 이제 양자역학을 나무로 보고 양자역학보다는 이제 현재의 입자 물리학이라고 그러죠. 막 여러 가지 입자들이 막 난립하는 상태. 그러한 여러 가지 모양은 시공간 밑에서 말하자면 장방정식 밑에 있는 어떤 그러한 어떤 시공간의 어떤 흔들림이든 아니면 그런 작용에 의해서 나타나는 것이 물질이다. 이 얘기를 했고 결국은 꾼 이론은 양자역학 세계나 입자 물리학 세계와 어떤 그런 기하학적 물리를 하나로 포괄하는데 아주 성공적인 어떤 그런 수학 모델을 제시했다. 그리고 이거는 우리 현재 3차원이나 4차원에서 꼼짝도 못하는 어떤 그러한 상황에서 10차원이나 26차원까지 올라가야
뭐랄까 끈의 정확한 작동을 해석할 수 있고 볼 수 있다는 건 거의 불가능하고 해석할 수 있고 그렇게 이해를 해야 된다라는 어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는 뭐 이제 얘기한 끈이론의 어떤 발전 과정을 이제 좀 자세히 써놨어요. 그러니까 뭐그 80년대에 우연히 뭐 그 발견돼 갖고 그 뭐야 끈이론이 이제 뭐랄까 리만 뭐랄까 등가 원리 패러데이 리만 텐서까지 이렇게 연결되는 것들이 계속 확인이 되고 그 됐다. 그리고 그게 이제 그 원초가 되는 거는 1968년도에 그 오일러 베터 수학을 보다가 거기가 이제 강력을 이제 핵에 있는 어떤 그런 원자력이죠. 그것을 서술하는 것을 보고 자세히 보니까 그게 끈의 수학적 표현이다라고 이제 학계에 알려지고 거기로부터 이제 끈이로 이제 폭발적으로 이제 관심을 받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1969년도에 이제 거기에 이어서 KSV라는 뭐 유상수학하고 뭐 박사적인 논문을 만들었는데 그것을 이제 이어받아 갖고 저자가 그 KSV가 말하자면 아인슈타인이 얘기하는 그런 장이론이 아니고 단순한 어떤 규칙의 집합에 불과하다. 그것을 거부해서 우리 자기들만의 연구 그룹하는 미치우 카쿠와 같이 연구하는 어떤 그 키카 뭐 케이지와 같이 장이론을 이제 만들었다는 거죠. 이거를 만들었다는 게 사실은 이게 이 저자가 끈 이론의 어떤 그런 뭐랄까 주요 멤버구나라는 거를 확인할 수 있는 그 측면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어렵다는 그 물리학자 중에서도 어렵다고 하는 게 이제 끈 이론인데 그것을 파고 들어갔고 기존의 논문에서는 이게 점 이론 중심으로 했는데 그게 아니고 장 중심의 어떤 그 방정식을 세워야 좀 더 모순 없는 어떤 그러한 끈 이론을 펴갈 수 있다. 그래야지만 자연이 좀 더 깔끔하게 정리가 되고 실제 네 개의 힘을 모을 수 있는 어떤 그러한 뭐랄까 그 방정식을 유도할 수 있다라고 이제 그 하는 과정이 여기에 이제 그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패러데이 장이 4차원에서 정의한다. 이거는 점이 아닌 끈이다 라고 하는 그 개념 위에 서 있고 그것을 만족하는 장방정식을 유도해냈고 그래서 말하자면 그 74년도에 이르러서 패러다이 방식의 장방정식을 완성했다. 어쨌든 이 저자도 끈이론과 장이론의 어떤 메인 어떤 그런 그 멤버였다는 것을 이제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 끈 보손 끈에 모순이 없다면은 없으려면은 10차원과 26차원이어야 된다라고 결론을 내렸고 그 이후에 거기에 대한 어떤 그런 특별한 어떤 뭐랄까 그 발전 과정이 없었다라는 얘기가 또 책에 나와요. 뭐 아까 끈이론을 좀 이제 발전시켜 놨는데 그거를 이어갈 사람이 없더라. 그리고 이제 말하자면 비섭동적 방식의
해가 없더라. 단지 얘만 그냥 계속 이제 수백만 개가 나온다. 그러니까 섭동이라는 거는 하나의 예를 들어서 답을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y는 ax 그러면 그 수직선상에 직선이 하나 쫙 있잖아요. 근데 그거는 맞으면 모든 경우를 다 거기에다가 그 기울기에 해당되는 건 거기에 표시할 수 있잖아요. 이제 그게 비섭동이고 뭐 x가 뭐 10이다 그러면 10이면 y도 10이다라고 이제 딱 이렇게 하나하나가 정해지잖아요. 그거는 하나의 예라는 거죠. 그런 예들만 난무하지 예를 들어서 그 전체 공간을 이렇게 포괄할 수 있는 비섭동적 방법의 해가 안 나오고 있다. 그래서 그리고 끈 이론의 변칙을 피하려면 10차원이다. 이유는 모르겠다.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 라마누잔이라고 이제 인도의 수학자가 엄청 이제 뭐랄까 창의적인 사람인데 이 사람은 10차원과 26차원에서나 말하자면 그 모든 힘들이 포괄되는 끈을 얘기할 수 있다라고 얘기했는데 이유는 모르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그 뭐 이렇게 얘기하니까 왜 엄청난 사람들이 모른다 그러니 잘 됐다는 생각도 들고 좀 그래요. 초공간의 지배자라고 하는 일종의 어떤 그런 뭐랄까 상상 근데 이제 어쨌든 그 타당한 추론에 의해서 해야 되겠죠. 그래야 이제 학자 간의 얘기가 되는 거지. 그냥 뭐 재미로 막 던지는 얘기는 뭐 그런 대상이 안 되니까. 어쨌거나 그 초공간의 지배자는 그 플랑크 에너지 단계에 엄청난 에너지까지 지배했을 때 초공간의 지배자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 같고, 그 다음에 그 단계를 나누는 걸 보면 소련의 학자가 그 얘기를 나눴는데 0단계, 1단계, 2단계, 3단계 해서 0단계는 현재 우리 화석 연료와 일부 어떤 뭐랄까 저것도 우라늄 같은 경우도 그거는 핵연료니까 화석연료까지는 아니겠죠. 괜히 그거 건드렸다가 이제 뭐 망할 지경이다 뭐 이런 얘기도 나와요. 화석연료만 하면 괜찮은데 어쨌거나 현재가 0단계 화석연료 1단계는 100년 후에나 가능한데 지구 에너지를 활용하고 태양계 탐사가 완료되는 정도. 그 다음에 2단계는 1000년 후, 그 다음에 뭐 가까운 별을 식민지로 뭐 지배하는 정도. 그 다음에 3단계는 이제 그 은하계 전체를 지배하는 정도로 이제 그 은하계 가운데 있는 블랙홀을 이용하는 어떤 그런 블랙홀의 에너지까지 이용하는 정도. 그 정도가 됐을 때 그 10차원의 어떤 그런 초공간을 지배하는 문명이 될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 3단계가 됐을 때는 그 지적 생명이 이제 우리 은하에도 한 우리하고 비슷한 게 한 뭐 20만 개 정도 있을 거라고 추측을 하고 있고요. 만약에 이제 그런 존재를 만날 가능성은 없는데 만나면 재앙이라는 거죠. 그 재미로도 막 비비고 그러면 뭐 우리는 끝나는 거니까. 예. 어쨌거나 그 뭐 그렇다는 거고 그 다음에 뭐랄까 그 고도 문명의 어떤 세계에서는 그 우리를 습속의 개미 정도로 생각하고 그냥 뭐 지나가지 그걸 뭐 자세히 보겠어요? 그런 존재라는 거죠. 어쨌거나 그 다음에 아까도 봤지만은 0단계 현재 단계에서 핵기술을 확보해 갖고
있고 잘못만 지면은 우리가 망할 가능성이 있다. 지금 뭐 예를 들어서 우크라이나 전쟁 그 뒤에 푸틴이 그 뭐 핵무기를 들고 막 던진다 만다 하니까 뭐 진짜 현실적이긴 하죠. 예. 어쨌거나 그리고 그 다음에 그런 단계를 떠나서 어떤 생태계 붕괴라는 문제도 있고, 그러니까 그 박테리아 같은 경우는 뭐 금방 증식을 해서 그냥 굶어 죽을 상황이 만들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우주 아니 은하 지배를 떠나서 그 전에 태양이 이제 팽창을 해갖고 죽는 일이 벌어질 수도 있고 그렇다는 거죠. 결론에 가서는 우리가 시각이 높아질수록 좀 더 자연을 단순하게 볼 수 있는 그런 관점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얘기가 있고, 이제 그게 이제 10차원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그 물리적으로 확인하려면은 실험 물리학자들의 어떤 그런 그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그렇지만 그건 뭐 물리학자가 문제가 아니고 우리 존재의 한계에 부닥쳐 있는 거다라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어떻게 현재 우리 양자 가속기를 입자 가속기에 천조 배나 되는 그 에너지를 확보해서 그걸 갖고 말하자면 그 실험을 하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가 어쨌든 아득한 문제가 전제되어 있다고 볼 수 있고, 양자 중력 이론에서는 파동 함수가 본 존재 자체다. 그리고 이 파동이 조합이 우주 자체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어쨌든 이 파동 함수 안에 슐레딩거 고양이 있죠. 산 것하고 죽은 고양이가 같이 존재하는 그런 우주가 나누어져서 존재할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산란 행렬 이론이 있는데, 이거는 그 전체를 그대로 하나의 총체주의적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주 자체가 현재로서는 최적의 상태다라고 하는 보는 그런 입장의 그 이론이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개개의 입자는 무의미하고 모든 입자는 충돌해 하는 과정에서나 필요하는 거지. 기본 입자와 장은 사실상은 전체 흐름에 있어서는 어떤 메인 개념이 되지 못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에드워드 윌슨이 이제 끈이론의 대가죠. 그 끈이론의 대가이면서 어쨌든 그 사람이 얘기하는 거는 물론 이제 수학의 대가 있기도 하고, 근데 그 사람이 집중하는 거는 개념이더라고, 얘기하는 거 보면은. 근데 어쨌거나 우리 보통 사람들은 기적으로 다가오는 어떤 자연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두지, 과학적 데이터로 다가오는 어떤 그런 그러니까 과학적인 어떤 관점에 대해서는 거의 관심이 없다. 관심이 없다는 것보다는 능력 부족이다라고 보는 게 더 현실적이지 않겠어요? 예. 어쨌든 저자는 우리 정신이 우주의 법칙을 깨닫는다는 것 자체가 그거 얼마나 심오한 거야. 이것만 해도 대단하다 라고 삶의 의미를 부여하는 거로 마무리를 합니다. 일종의 정신승리죠. 다 몰라도 우리가 이 정도로 생각했다는 게 대단하지 않니? 이 정도.
예. 이 사람이 이제 미치오 카쿠인데, 이 모든 얘기들이 그냥 뭐, 그러니까 말하자면 막, 소주 한잔 하면서, 야, 이 소주잔에 우주 하나가 있다고 뭐, 없다 놓고 누가 얘기하겠어. 그렇지 않냐? 재밌지 않니? 뭐 이런 식의 얘기가 아니라는 거야. 기존의 관측 자료하고, 양자역학 아니면 거기서 나오는 어떤 그런 중복이나 아니면 뭐 이런 그런 이론들이 그 안에서 어떤 얘기가 나오면은 그쪽의 바탕에서 검증이 되고 그러니까 버틸 수 있고 이러한 단계를 통해서 말하자면 전달이 되는 얘기다. 이런 정도로 뭐 얘기를 아마 이 저자가 하고 싶을 거다라고 싶어서 맨 끝에 한번 예, 첨부를 했어요.